넌 지금도 빨갱이 딸이야. 그 피는 안 변해. 영수가, 그만해. 아니야. 솔직히 말해야지. 넌 지금도 그때랑 똑같아. 조용하고 뭔가 남다른 척하는 거 알지?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 검은색 군용 SUV가 도착했습니다. 소장님, 조수민 대위가 이하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작전 상황 브리핑 요청드립니다. 소장이 뭐야? 군대 계급 아니야? 이런 일이. 이하은 소장님께 경례! 작전은 잠시 멈추게. 내가 끝내야 할 전장이 아직 남아있어. 동창생들의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경례는 끝났지만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빨갱이 딸이라며 교문 밖에 내쫓겼던 소녀. 오늘 투스타 계급장을 숨긴 채 돌아와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숨이 멎은 그 연회장의 문이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위 38도선 인근 제5군단 사령부의 식당은 저녁 7시가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퇴근한 시간, 군단장 이하은 소장은 여전히 군복을 벗지 않은 채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식사하는 모습조차 절제되어 보였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이하은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하은은 사령부 관사로 향했어요. 관사 앞마당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초병들의 구령소리가 평온한 저녁을 깨뜨렸습니다. 관사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현관에서 군화를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쪽에는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가 정렬되어 있었지만 이하은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하나의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 봉투에는 서강여중 5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존경하는 동창님께 오는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서강여중 50주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옛 추억을 나누어요. 정중하고 친근한 문구였지만 이하은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강여중.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1년 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조수민 대위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하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 보고 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북한군 동향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작전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알겠다. 수고했네. 전화를 끊고 나서 이하은은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군단장으로서의 책임과 한 여인으로서의 과거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를 말이죠. 53세의 여성이 군 조직에서 소장 계급까지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라는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과거와 다시 마주하라는 것일까요? 이하은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이미 지나온 과거를 묻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떨리냐?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하은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이라는 무게감,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묻어둔 상처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아는 사람은 이하은 뿐이었어요. 아버지. 이하은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간첩 혐의로 끌려갔던 아버지. 결국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그 사이 세상은 어린 딸에게 너무나 가혹했어요. 빨갱이 자식, 간첩의 딸. 그런 말들이 12살 소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이하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그 동창회에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나을까요? 새벽 4시, 이하은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셨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점호 소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하은은 군복을 차려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12살 소녀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1983년 가을, 서강국민학교 교문 앞. 12살 이하은은 책가방을 꼭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끌려간 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선생님들도 하은을 멀리했습니다. 야, 빨갱이 자식 온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교문 앞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하은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하은의 어깨와 등을 맞췄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 간첩이라며? 너도 간첩이지? 이영숙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아이들을 주도하는 존재였어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북한에서 돈 받고 나쁜 짓 했다며? 그러니까 너도 빨갱이야. 이영숙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빨갱이. 간첩의 딸. 외침이 교문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실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야, 빨갱이는 우리 학교에 오면 안 돼. 돌아가. 아이들의 외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정지영 담임교사가 나타났어요. 하은은 선생님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지영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녀는 하은을 교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은아. 정지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너 당분간 학교 나오지 마렴. 하은은 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12살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어쩔 수 없어. 정지영은 하은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학부모들이 난리고 교장 선생님도 곤란해하시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집에 있어. 언제까지요? 하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정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은 교문 밖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부터 하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하려 했지만 교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돌멩이와 욕설, 그리고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하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의 딸이라는 낙인이 12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느 날 하은은 교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책가방을 끌어안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상우가 다가왔어요. 그는 하은과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하은아.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한상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하은에게 건네려 했지만 그때 이영숙이 나타났어요. 야, 한상우. 너도 빨갱이 편이야? 이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한상우는 당황했어요. 손수건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는 결국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어요. 하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을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요. 12살 소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은은 혼잣말을 했어요. 왜 나만 교문 밖이어야 했을까? 그날 밤 하은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은아, 세상이 널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떳떳해.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12살 하은에게는 그런 위로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하은은 더 이상 교문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공부했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 학교 종소리, 선생님의 수업.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창문 너머로 학교를 바라보았어요. 석양빛에 물든 교문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떳떳하게 저 교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12살 소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이 싹 텄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일기장에 썼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나는 꿋꿋하게 살아갈 거다. 41년 후 군단장이 된 이하은이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50대 중반의 여성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서강여중 50주년 동창회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어머,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영숙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어요. 목에는 눈이 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야, 영수가. 정말 젊어 보인다. 피부과 원장 사모님 답례. 동창들이 이영숙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이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뭘. 남편이 강남에서 피부과 5개 분원 운영하니까 관리를 좀 받지. 한쪽에서는 정지영 선생님이 동창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지영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고위직까지 하고 은퇴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도 선생 일생 바쳐서 한 보람이 있지. 제자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 뿌듯해.
정지영은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사에서 시작해 교육청 고위 간부까지 올라간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러웠어요. 41년 전 어려웠던 시절의 일들은 이미 까마득한 과거였습니다. 상우도 왔네. 한상우가 입장하자 남자 동창들이 반겼어요. 대기업 부사장까지 오른 그는 이날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상우야,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던데 부사장 되고 바쁘지? 한상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지. 그런데 다들 정말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은이 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동창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성공담, 자녀 자랑, 남편 자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큰딸이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전문이야.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되어서 로펌 운영해. 자랑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영숙이 가장 목소리가 컸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강남역 앞에 메디컬 빌딩 하나 더 사려고 해. 임대료만으로도 월 억대 수입이거든. 동창들의 시선이 부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영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이하은 온다는 얘기 들었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하은이라는 이름을 듣자 모두들 41년 전 그 일을 떠올렸어요. 하은이? 소식이 있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지영이 대답했어요. 초대장은 보냈는데 올지 모르겠어. 연락처도 겨우 구했거든. 그때 일이 있었잖아. 이영숙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해서 학교도 못 나오고.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살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나? 동창들의 추측이 이어졌어요. 한상우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어요. 오후 7시가 되어도 이하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이영숙이 실망한 듯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일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지영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담임교사로서 제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동창회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과거 이야기, 추억 나누기, 그리고 끝없는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하은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41년 전 교문 밖에서 울던 그 소녀 말입니다. 사실 한상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때 하은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도와주지 못해서. 일동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나간 일인데 뭘. 이영숙이 애써 밝게 말했어요. 우리도 어린애들이었잖아. 어른들이 그러니까 따라한 거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성의 얼굴이 선명해지자 동창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41년 만에 나타난 이하은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곧게 펴진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풍기는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어요. 12살 때 교문 밖에서 울던 그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하은은 조용히 동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41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이하은이 동창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모두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축되고 초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었어요. 이하은은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영숙, 정지영, 한상우. 모든 얼굴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다만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은아? 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지만 그 속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영숙이 먼저 다가왔어요. 야, 하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연락도 안 되고. 이하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지냈지.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41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이 하나둘씩 이하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과 어색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결혼은 했어? 아이들은? 지금 뭐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이하은은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이하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영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은아, 앉아. 정말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하은의 단정한 원피스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수수하게 입는구나. 예전이랑 똑같네. 다른 동창들이 웃으며 동조했어요. 맞아. 하은이는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조용하고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보다 못한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영숙이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했어요. 하은아, 남편은 뭐해? 아이들도 있어? 이하은은 따로 가족은 없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영숙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아, 그래. 그럼 혼자 사는구나. 이영숙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은이는 지금 뭐하며 지내? 정지영이 물었어요. 이하은은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군인도 넓게 보면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아, 공무원. 이영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지.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요즘 공무원들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며?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하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월감 섞인 동정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41년간 훨씬 더 큰 시련들을 견뎌왔으니까요. 그런데 하은아, 이영숙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일말인데 정말 많이 힘들었지? 순간 동창회장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하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냈어.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때 어렸잖아. 정지영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이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그래도 하은아,
너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술이 들어가자 41년 전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지금도 그때랑 똑같아. 조용하고 혼자고 뭔가 남다른 척하는 거 있지? 주변 동창들이 당황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영수가 그만해.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이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야지. 하은아, 넌 아직도 혼자야? 뭐 하며 사는지도 말 안 하고. 군대 같은 데서 일하나? 이하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군대라는 말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영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맞지?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혹시 군무원이야? 그리고 이영숙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웃지 마, 하은아. 넌 지금도 빨갱이 딸이야. 그 피는 안 변해. 순간 동창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41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영숙의 말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41년 전과 똑같이 말이죠. 이하은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조수민 대위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깐 전화 받을게. 이하은은 조용히 말하고 테라스로 향했어요. 동창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대위라고 나왔는데? 설마. 불안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이하은은 호텔 테라스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41년 만에 다시 들은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조수민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 동양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어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하은의 목소리는 즉시 군단장 모드로 바뀌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냉정하게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DMZ 인근에서 북한군 장비 이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내일 새벽 긴급 작전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관련 자료 정리해두고 정보참모와 작전참모에게 사전 브리핑하도록 해라. 이하은은 간결하게 지시했어요. 내가 부대로 복귀하는 대로 상세 보고받겠다. 네, 소장님. 그런데 조수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지금 중요한 일정 중이시라면? 아니다. 업무가 우선이다. 이하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1시간 후에 출발할 테니 차량 준비해둬라. 전화를 끊고 나서 이하은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41년 전 그날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오버랩되면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손편지였습니다. 41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닌 편지였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던 그 편지를 오늘 밤에도 다시 펼쳤습니다. 하은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곁에 없을 거야.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글자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세상이 널 외면해도 너는 너를 외면하지 마. 아버지와 엄마는 떳떳했고 너도 떳떳해야 해. 이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겪을 고통들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언젠가는 세상이 내 진가를 알아볼 날이 올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 편지를 다시 접으며
이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41년간의 고난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 검은색 군용 SUV가 도착했습니다. 조수민 대위가 운전석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하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빨랐지만 조수민의 성격상 미리 와서 대기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조수민이 동창 회장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화려한 동창 회장과 대조를 이뤘어요. 조수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하은을 찾았습니다. 소장님, 조수민이 이하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작전 상황 브리핑 요청드립니다. 순간 동창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조수민에게 집중되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누군가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장님이라고? 이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뭐야? 군대 계급 아니야? 조수민은 동창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하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긴급 상황이라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이하은은 조수민에게 말했어요.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동창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미안하다. 이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은아, 혹시 너 지금? 이하은은 가방을 들며 대답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그리고 조수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조수민이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네, 소장님. 그 순간 동창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소장이라는 말이 확실히 들렸어요. 한상우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하은아, 잠깐만. 소장이 뭐야? 하지만 이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조수민과 함께 동창회장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조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다. 이하은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오래된 일들을 정리하러 온 것뿐이다. SUV에 타면서 이하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동창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41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떠나고 그들이 남아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부대로 바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조수민이 물었어요. 그렇다. 이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 작전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SUV가 호텔을 떠나면서 이하은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내 진가를 알아볼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하은이 조수민과 함께 동창회장을 떠난 후 크리스탈 볼룸은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방금 목격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소장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장이 뭐야? 이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설마 군대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소장이 될 수 있나? 한상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소장, 투스타, 장성급 장교. 검색 결과를 보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계급이야. 바로 그때 동창회장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동창들 중 일부가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비역 군인 출신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예비역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 대위가 뭐라고 했지? 소장님이라고 했나? 다른 예비역 출신인 박진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맞아. 분명히 소장님이라고 했어. 그리고 경례까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하은. 김태수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제호군단 사령관 이하은 소장. 그의 목소리가 동창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제호군단이라는 말에 예비역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호군단은 DMZ 최전방을 담당하는 핵심 부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령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성급 장교, 투스타. 김태수가 급히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어요. 제호군단 사령관, 이하은. 검색 결과가 나오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맞다. 맞아. 이하은 소장님. 다른 예비역들도 하나둘씩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2살 때 빨갱이 자식이라고 불렸던 그 소녀가 지금은 대한민국 군의 핵심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김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예비역 대령 출신인 그에게도 소장은 절대적으로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뵙기 어려운 고위 장성이었어요. 박진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하은 소장님께 경례. 순간적으로 나온 군대식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예비역들도 반사적으로 일어서서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사령관님께 경례. 김태수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창회장에 있던 다른 예비역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경례했어요. 총 6명의 예비역들이 이미 떠난 이하은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일반 동창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경례를 해?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예비역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장이 얼마나 높은 거야? 김태수가 대답했어요. 장성급 장교입니다. 별 2개. 투스타. 저희 같은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뵙기도 어려운 분이에요. 동창회 장장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신나게 사회를 보던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야? 정지영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제자한테. 그녀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자신도 이하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였어요. 한상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소장님이, 대기업 부사장인 자신도 군 장성 앞에서는 한낱 민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영숙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빨갱이 딸이라고. 내가 빨갱이 딸이라고. 자신이 방금 뱉은 말들이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군 장성에게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김태수가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하은 소장님은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DMZ 최전방 제호군단을 지휘하시는.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동창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어요. 그런 분이 우리 동창이었다고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하은이가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이하은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장성급 장교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려하고 즐거웠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41년 전 자신들이 한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분에게 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문 밖으로 내쫓고 한상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먼저 가봐야겠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소장님, 이하은 소장님. 자신이 방금 뱉은 모독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비역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이하은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예우였습니다. 41년 만에 나타난 동창이 대한민국군의 핵심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내일 신문에 나오겠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호군단 사령관님이 동창회에 오셨다고. 동창회는 사실상 끝났어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떠들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동창회장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 것은 호텔 입구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이하은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수민 대위가 앞서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이하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4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깐 놓고 간 것이 있어서 다시 왔어. 이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동창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1년 전에 그 소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단장 이하은 소장이었어요. 예비역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 송구합니다. 몰라 뵙고. 하지만 이하은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이하은이 말했어요. 오늘은 동창회에 온 이하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모두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하은은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정지영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상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41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마이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하은이 동창회장에게 말했어요. 동창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하은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41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은 한 아이를 피 한 방울로 정의했습니다. 이하은의 목소리가 동창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첩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이하은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아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빨갱이 자식이라고 외쳤죠. 그리고 그 아이를 세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하은의 시선이 이영숙에게 머물렀어요. 당신들 눈에는 그 피가 그렇게 더러웠나요? 이영숙이 고개를 들어 이하은을 바라보려 했지만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41년 전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하은은 계속 말했어요.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낙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아이가 교문 밖에서 울어야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서글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아니, 소장님.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시대가. 하지만 이하은은 그녀의 말을 차분히 받았어요. 그렇죠, 선생님. 시대가 어려웠죠. 이하은이 정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교육자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제자 하나는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요. 정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이하은은 마이크를 들고 모든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해해요. 다만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나는 그 시대도 그 침묵도 당신들도 기억합니다. 이하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41년간 그 기억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은아, 나는 정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하은은 한상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야, 너는 달랐어. 적어도 손수건을 건네려고 했잖아. 한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도 돌아섰지. 한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혼자 두고. 이하은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동창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나는 오늘 교문 밖에서 울던 그 12살 아이에게 말해주러 왔습니다. 이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그만 울어도 괜찮다고, 세상이 너를 인정하는 날이 왔다고 말이죠. 동창들 중 일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41년 전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하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내가 정말.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하은은 이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아, 우리는 이제 어른이야.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용서보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조수민 대위가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소장님, 시간이.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41년간 쌓아온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 상처들과 작별 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은이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그럼 이만. 이하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지영이 소리쳤어요. 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하은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하은이 동창회장을 떠나 호텔 로비로 향하는 길,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우였어요. 그는 동창회장에서 뛰쳐나와 이하은을 뒤따라왔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한상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하은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41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상우야. 이하은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3세 중년 남자의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12살 소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한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손수건 하나 제대로 건네주지 못한 것, 모든 게 후회야. 이하은은 한상우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41년 전 교문 앞에서 자신에게 손수건을 건네려다가 이영숙의 말에 돌아섰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배신감이 컸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야, 너도 12살 아이였어. 이하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른들도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 아니야. 한상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가 좋았어.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게 가장 후회돼. 조수민 대위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장의 사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한상우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도 알았어, 상우야.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한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만약에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너를 지켜줬다면, 우리는 상우야. 이하은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만약이라는 건 없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여기에 서 있어. 그걸로 충분해. 한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너만큼 훌륭하게 살지 못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용기야. 이하은이 말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도 훌륭한 삶이야. 호텔 로비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41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한상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것. 나는 너를 존경해. 이하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41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상우야. 그 말이 위로가 돼. 앞으로 가끔 연락해도 될까?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로서 말이야. 이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아. 하지만 나는 바쁜 사람이야. 자주는 못할 거야. 한상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조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이.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야, 나는 이제 가봐야 해. 이하은이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한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은아, 한 가지만 더.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하은은 한상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라도 누군가를 위해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돼. 그녀의 말에 한상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하은이 호텔을 나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동창들이 우르르 내려왔어요. 정지영, 이영숙, 그리고 다른 동창들이 모두 이하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정지영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한 말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숙도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하은아. 아니, 소장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이하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오늘
교문 밖에서 울던 그날의 하은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하은의 말에 모든 동창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그만 울어도 괜찮아. 세상이 너를 인정하는 날이 왔어라고 말해주러 왔어요. 정지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소장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하은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하은이 정지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41년 전 선생님은 저를 교문 밖으로 내보내셨죠. 오늘 저는 스스로 이 문을 나갑니다. 그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이하은은 조수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을 향해 걸어갔어요. 동창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이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1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조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이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SUV에 타면서 이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호텔 입구에는 아직도 동창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멀게 느껴졌어요. 41년간의 상처와 함께 말이죠. 부대로 가자. 이하은이 조수민에게 말했어요. 내일 새벽 작전회에 준비해야지. SUV가 서울 시내를 달리면서 이하은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이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응원하며 살아갑시다.